한반도가 품은 식물 다양성과 자연환경,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주변의 풍경 속에는 수천 수만 년의 시간이 빚어낸 거대한 생명의 서사가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북반구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총면적은 약 22만 2,403제곱킬로미터에 이르며 이 중 무려 64% 정도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후대로 보면 온대에 속하며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합니다. 이러한 지리적 기후적 특성은 우리 땅의 다채로운 생물상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선물하는 소중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생 생물의 총수는 약 10만 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사되고 기록된 생물 종수만 해도 동물이 2만 998종, 식물이 9,817종, 균류와 지의류가 4,085종, 원생생물 1,374종, 원핵생물 647종 등 총 3만 6,921종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관속식물입니다. 국가표준식물 목록에 의하면 한반도의 관속식물은 총 179과 917속 4,174종에 이릅니다. 이는 동위도에 위치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단위 면적당 식물 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국가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국가별로 분포 종수로만 비교하면 주변국인 일본의 5,629종이나 중국의 3만 1,000종 등에 비해 전체 숫자는 적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위 면적 즉 종수 나누기 1000제곱킬로미터로 환산하여 비교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41.5종으로 일본의 14.9종, 중국의 3.2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즉 작은 면적의 수많은 식물종이 각기 다른 영역을 형성하고 적응하며 촘촘하게 살아오고 있는 셈입니다. 단위 면적당 식물의 밀도가 그만큼 높고 조밀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반도 자생식물 분포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바로 특산식물이 많다는 점입니다. 세계적으로 오직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특산식물은 360분류군으로 전체 분포종의 약 8.6%에 해당합니다. 이 자생식물들을 나무 형태인 목본과 풀 형태인 초본으로 구분해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생식물 4,174종 중에서 나무에 해당하는 목본은 79과 214속 598종, 961분류군으로 전체의 약 23%를 차지합니다. 반면 풀에 해당하는 초본은 전체의 무려 77%에 해당하는 3,213분류군에 달합니다. 우리 산천을 푸르게 물들이는 주인공의 대다수는 다름 아닌 땅에 낮게 엎드린 풀, 즉 초본 식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작은 국토 면적에 비해 높은 식물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반도의 독특한 지형과 지세입니다.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백두대간을 축으로 산악지형이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반도 국가라는 특성상 동쪽, 서쪽, 남쪽이 삼면이 바다와 접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3,153개의 수많은 섬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륙의 산림 생태계와 바다의 해안 생태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다양한 식물종이 서식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산악지형은 산정, 산복, 산록부 등 고도에 따라 그리고 동서남북 사면의 방향에 따라 수많은 굴곡과 구배를 형성합니다. 이로 인해 식물이 생육할 수 있는 미세 기후 환경이 서로 달라지게 되며 이는 동일한 산지 내에서도 식물 분포와 식생 구조의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둘째는 다양하고 뚜렷한 식생 기후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반도는 비록 면적은 작지만 난대, 온대, 한대에 이르는 다양한 기후대를 품고 있습니다. 위도에 따른 남북의 기온 차이는 물론이고 고도에 따른 기온 차이로 인해 식물들이 수직적, 수평적으로 다채로운 식생대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셋째, 풍요로운 토양 환경입니다. 한반도는 다양한 기반암과 지층이 발달해 있어 토양층 역시 다양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성 압류가 약 40%, 중생대의 화성 압류가 약 30%, 그리고 나머지 약 25%는 퇴적 압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반암과 지층의 발달은 토양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안정된 식생 환경을 만들어냄으로써 식물 다양성의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회암 지대의 토양은 다량의 칼슘과 탄산 이온을 함유하고 있어 수소 이온 농도가 높고 단립 구조가 발달하여 다른 토양보다 쉽게 건조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 식물의 천이가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됨으로써 석회암 지대는 마지막 빙하기에 남아있던 북반계 식물들의 피난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석회암 지대에는 한반도 관속 식물의 30%에 해당하는 약 1280 분류군의 관속 식물이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양의 차이가 곧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거대한 울타리가 되어준 것입니다. 역사와 문화 속의 식물자원, 그리고 선조들의 지혜, 이처럼 풍요로운 한반도의 식물자원은 인류가 이 땅에 정착해 살아오면서 없어서는 안 될 생존을 위한 필수 수단이었습니다. 산과 들에 자생하는 식물들을 우리 선조들은 의식주를 비롯하여 약용, 관상용 및 각종 공업원료 등으로 유용하게 이용해 왔습니다. 물론 어떤 식물들은 그 쓰임이 각각의 민족이나 국가와 관계없이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활용된 부분도 있지만 각 민족의 문화와 환경에 따라 동일한 식물이라 할지라도 이용하는 방식과 쓰임이 다르게 발전해 온 것이 보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구상에 분포하는 식물 총수는 학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약 30만 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약용식물로 이용하는 비율은 민족 또는 국가별로 전체 식물의 10 내지 18%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우리 민족의 경우 문헌에 기록된 약용식물만을 정리하면 전체 자생식물 중에서 약 27% 정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민간에서 구전되어 오는 정보까지 포함한다면 이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활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식용으로 이용하는 식물의 종수는 약용보다는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활용되었기 때문에 그 이용 비율은 70 내지 80% 이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만큼 우리 선조들은 주변의 자연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삶 속에 수용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주변에 자라는 대부분의 식물이 식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민족은 육류 중심의 유목 문화에서 곡류를 주식으로 하는 농경 문화로 전환하면서 김치, 장류 등의 발효 음식과 같은 저장 기술을 발달시켰고, 농사의 시작과 함께 음력과 24절기를 사용하고 절기별로 식물을 이용하는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단오에 창포물로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한다든지, 정월 대보름에 5가지 곡식으로 지은 오곡밥과 밤, 호두, 잣, 은행, 땅콩 등 부스럼을 깨물어 먹는 부럼이 있습니다. 또한 여름 더위를 지켜준다는 상원채 박나물, 그리고 말린 버섯, 애고지, 호박고지, 가지고지, 시래기, 아주까리, 취나물, 고사리 등 겨울에 나물을 해먹는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식물 이용 문화 발전에 기여한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불교의 도입을 들 수 있습니다. 불교에 의한 사찰 문화는 채식 문화와 산에 자라는 식물을 이용하는 방식이 발전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찰 음식은 자연에 있는 재료를 그대로 천연 조미료로 활용하고 그 재료가 갖는 향기와 맛을 그대로 살려서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찰에서 오신채라 부르는 파, 마늘, 부추, 달래, 무릇은 익혀서 먹으면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고 날것으로 먹으면 성내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여 스님들에게 엄격히 금해진 식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처럼 나물과 쌈을 즐기는 민족도 드뭅니다. 서민들은 주변의 식물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저장법 등을 나름대로 알아내고 입에서 입으로 전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식물의 종류와 방식을 다양화시켜왔습니다. 기록에 보면 지금은 식용으로 생각지도 않는 역귀과의 소리쟁이도 과거에는 나물로 먹었다고 합니다. 늦가을에 냇가에 자라는 소리쟁이 뿌리를 캐어 항아리에 재와 함께 심어서 방에 두었다가 겨울철 새싹이 돋아나면 굿거리로 식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애국에서는 흔히 독초로 분류되어 있는 고사리도 우리 민족은 삶아서 말려 독성 물질을 우려낸 뒤 맛 좋은 나물로 먹어왔습니다. 고사리에는 타킬로사이드라는 발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생으로 먹을 경우 위험한 독초이지만 지혜로운 가공을 통해 훌륭한 음식으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일부 쌈을 이용하는 문화가 있지만 이처럼 다양한 생채소를 일상적으로 쌈으로 승화시켜 생활화한 민족은 우리 민족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독특한 식물 이용 문화로는 식용꽃, 즉 화식이 있습니다. 식용꽃이란 먹을 수 있는 꽃을 요리의 주재료로 쓰거나 요리의 맛과 색 그리고 향기를 돋우기 위해 사용하는 꽃을 지칭합니다. 자장식물의 꽃을 생식하거나 화전, 꽃 지짐이, 화채, 부각, 국거리, 술, 차 등으로 조리하여 멋과 맛을 동시에 즐겼습니다. 여기에 더해 발효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환경 특성상
겨울을 나기 위해 음식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발달한 것이 바로 김치와 메주 같은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의 과정을 통해 원재료의 영양적 질을 개선하고 저장성을 증가시키며 원재료에 들어있는 미네랄 등의 각종 영양소 흡수와 소화를 돕는 것은 물론 식물이 가질 수 있는 미량의 독성 성분까지 분해하는 뛰어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식물을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 역시 인류 역사와 함께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향약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거나 재배되는 약초를 의미합니다. 향약 연구의 결실은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에 이르러 빛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향약 집성방입니다. 이는 동일한 식물도 산지에 따라 약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약재는 먼 길을 건너오면서 기운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우리 땅에서 생산된 신선한 향약이 우리 체질에 더 우수하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체적인 정신은 허준의 동의 보감에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향약은 곧 향명, 우리말 이름과 산지, 채취시기, 취급 방법을 적어놓은 것이니 가히 쉽게 갖춰 쓰고 멀리서 어렵게 구하여 쓰는 폐단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각각의 약재에 대해 당약과 향약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동의 보감의 동의라는 의미도 중국의 남의 또는 북의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의학체계를 세우려는 노력의 결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이 가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산과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생식물을 활용하여 백성들을 구하고자 한 서민을 위한 의학서라는 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오랜 경험과 노력으로 쌓아온 약용식물에 대한 지식과 이 땅이 갖고 와낸 약성이 높은 식물 자원들은 오늘날 미래 대한민국의 핵심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 테크놀로지 산업 발전의 훌륭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초본의 구조와 생태학적 본질, 이제 식물의 더 깊고 세밀한 세계, 즉 초본 풀의 구체적인 이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풀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또한 풀은 어떻게 분류해야 쉽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상식적으로 매우 쉬울 것 같지만 과학적으로 파고들면 실상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풀은 나무와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그 중간 형태의 모호한 식물들도 존재하여 혼동을 주기도 하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류가 너무나도 많아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념과 구별은 식물학적 접근과 분명한 분류 목적을 가질 때 비로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말해 풀은 나무질이 발달이 불량하여 줄기가 연약한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풀은 땅의 줄기가 연약하고 수분이 많아 단단하게 굳어지지 않는 식물의 총칭입니다. 이를 식물학적으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면 관다발 식물 가운데 나무가 아닌 모든 식물이 곧 풀입니다. 좁은 뜻으로는 벽과 사촉과 골풀과에 딸린 키가 작고 풀진인 녹색 식물을 일컫기도 합니다. 형태학적으로는 이를 초본이라고 부르며 나무를 뜻하는 목본에 대응하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초본이 목본과 본질적으로 다른 구조적 차이점은 줄기의 내부 조직에 있습니다. 초본 식물은 줄기의 관다발에 있는 형성층의 기능이나 활동이 보통 1년 안에 멈춰버립니다. 따라서 부피를 늘려가는 제2차 부피자랑, 비대 생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줄기가 매년 두꺼워지며 나이테를 남기는 나무와 달리 풀은 줄기가 연약한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초분과 목분의 구분은 엄격한 식물 분류학적 자연 체계라기보다는 인간이 관찰하기 편하도록 나눈 편의적인 체계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초분도 아니고 목분도 아닌 중간형의 식물을 마주할 때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대나무류는 구조적으로는 초분에 가깝지만 거대하게 자라는 특성 때문에 학자에 따라 나무로 분류하기도 하는 대표적인 모호한 경계의 식물입니다. 풀은 생육 주기와 겨울을 나는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해살이풀 1년초입니다. 이는 땅의 부위 지상부와 땅속 부위 지하부가 모두 1년 이내에 일생을 마치고 죽어버리는 풀을 말합니다. 봄에 새싹을 틔워 여름과 가을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뒤 겨울이 오기 전 완전히 사멸합니다. 둘째는 두해살이풀 2년초 또는 월년초입니다. 가을에 싹이 터서 어린 상태로 겨울을 지낸 후 다음에 봄부터 가을 사이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식물입니다. 한해살이풀과 두해살이풀의 공통점은 그들이 서글프고도 위대한 운명에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일생에 단 한 번만 꽃을 피우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 열매를 맺은 뒤 지상에서 사라집니다. 셋째는 여러 해살이풀, 단연초 또는 숙군초입니다. 이들은 한해살이나 두해살이풀과 달리 겨울이 오면 땅 위의 줄기와 잎은 말라 죽더라도 땅 속의 뿌리나 줄기는 살아남아 몇 년 이상을 생존합니다. 그리고 매년 봄이 되면 다시 새로운 싹을 틔우며 일생 동안 여러 번에 걸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생태적 차이는 뿌리의 구조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수명이 짧은 한해살이풀과 두해살이풀은 사방으로 가늘게 뻗어가는 수염 뿌리 모양을 가진 것이 많습니다. 반면 오랜 세월을 견뎌야 하는 여러 해살이풀은 척박한 환경과 추운 겨울을 버텨내기 위해 땅속 부위에 특별한 영양 저장고를 발달시킵니다. 대표적으로 영양분을 듬뿍 저장하여 뚱뚱해진 덩이뿌리, 개근을 비롯하여 덩이줄기, 개경, 비늘줄기, 인경 등과 같이 줄기뿌리 잎이 생존을 위해 정교하게 변형된 저장기관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록의 공존, 자연이 우리에게 건네는 말. 땅에 낮게 엎드린 채 세상을 푸르게 채우는 초본 식물들의 생존 전략은 실로 위대하고 정교합니다. 거대한 나무의 그늘 밑에서도 거친 바위 틈이나 척박한 길가 위에서도 풀들은 결코 불평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냅니다. 화려한 꽃으로 나비와 벌을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꽃을 피워 바람의 손을 빌려 자손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심히 밟고 지나가는 풀 한 폭이 잡초라고 부르며 가벼이 여기는 풀 한 포기 속에는 한반도의 수만 년 기후변을 견뎌내고 살아남는 강인한 유전적 기억과 자연의 질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선조들이 이 풀들의 성질을 연구하여 약으로 쓰고 음식으로 삼아 굶주림과 질병을 이겨냈듯이 오늘날의 우리 역시 이 초록의 생명들이 건네는 가치를 새로이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아무리 거대해져도 우리는 결국 지구라는 거대한 정원 안에서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산소를 마시고 그들이 차려놓은 풍요로운 식탁에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땅을 지키는 가장 작지만 위대한 생명,
초본식물 이들의 생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결국 인간과 자연이 단절되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진정한 초록의 공존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산천을 소박하지만 단단하게 세워나가는 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자연과 미래를 향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선명한 시선일 것입니다.